이제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환담 자리잖아요. 국회의장실에서. 뭐 그렇죠. 누가 참석하죠? 국회의장단, 국회의장과 부의장 2명이 참석했을 테고 3명이잖아요. 여야 대표 2명이잖아요. 5명. 이게 오부 요인이니까 아마 9명, 10명 정도 참석했을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한 길어봐야 한 10여 분 네. 사전에 덕담하는 자리니까 거기서 악수 한번 하고 이재명 대표 악수 한번 하고 따로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없다니까. 그냥 표정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 재미있게 쳐다보겠죠. 그 정도 아니었을까 싶고 본회의장 사진을 보니까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 그 이재명 대표하고 먼저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연설 마치고 나오면서도 이재명 대표 악수하고 악수를 오늘 하루 윤석열, 이재명 3번 악수한 건데 어찌됐건 나중에 사진을 봐야 되겠어요. 표정도 보고 싶고 하는데 둘이 특별히만 나눈 대화는 없을 겁니다. 아 그런데 네. 지난해 이제 사전 환담장에서는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 면전에서 바이든 날리면 이 발언을 거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속어 발언은 국회 모독이다라면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김두수 의원님 오늘 뭐 발언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기사는 보면 네. 악수한 게 거의 전부다라고 네. 나오는 것 같고요. 조금 그 이제 형식이 국회의장님과 대통령이 같이 앉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사부 요인들이 왼편 그리고 이제 정당 대표들이 오른편에 앉는 형식으로 이렇게 상당히 한 3m 떨어져 앉았어요. 이런 것도 조금 신경 써가지고 뭐 원탁이라든지 하고 솔직히 대통령 옆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 옆에 왼쪽 옆에 예로 들면 정당 대표 중에 이재명 대표를 바로 옆에 앉힌다든가 이런 형식의 파격 같은 것도 좀 해서 친밀하게 좀 차담을 하는 형식이지만 좀 의견을 나누면 좋겠는데 정말 그냥 딱딱하게 의례적인 딱 그 잠깐 앉았다 가는 정도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뭐 긴 말을 했겠느냐 싶고 이럴 때는 사실 대통령이 좀 더 파격적으로 시간도 좀 배분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야당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뭐 또 야당은 할 말을 잠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주 의례적으로 끝났다 이런 점이 뭐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뭐 지금까지 알려진 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이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뭐 연설에서 민생과 경제 강조하면 뭐합니까? 국민들은 저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따라서 그것을 인식하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나 이제 속이 좀 좁고 고집스럽게 보이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점에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열리는데 그 점이 아쉽습니다. 저 신은규 대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좌석 배치를 보니까 이 대통령이 이제 오른쪽에 앉고 그 나란히 이제 그 왼편에는 이제 김진표 의장이 앉고 나머지 이제 오부 의원하고 정당 대표들은 좀 멀찍이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좌석을 배치를 해놨던데 그래도 이 그 뭐 악수를 또 3번이나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 좀 해빙의 조짐은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사실 이 여야 상호 간의 대화가 단절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결국 대통령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또 김기현 대표는 또 여당 대표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 이러면서 지금 대화가 자꾸 꼬여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도 좀 정치의 복원을 좀 하라라는 명령으로서 아마 지금 뭐 악수를 몇 번 했고 또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를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자리는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러 국회에 오는 자리고요. 사실 어떤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들 별로 이렇게 깊이 있게 무슨 어떤 의제를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 사실 저희가 뭐 방송을 하면서도 이제 뭐 상대 진영에 계신 분들하고도 교류도 많이 하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이렇게 서로 생각을 이해하고 폭을 넓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하물며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 그리고 여당의 대표가 아닌 정말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지금 만나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근원적으로는 일단 기자간담회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문과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한 채 아무리 야당 대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직이 가지는 무게와 그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저는 기자들과라도 저는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문을 먼저 열고 이재명 대표도 만나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전 부위원장 네네. 댓글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보는 눈들이 많고 또 총선이 다가오니까 야당 대표하고 악수 3번 한 것 같다. 아, 저는 뭐 오늘 그래도 뭐 안 한 것보단 낫다고는 생각하지만 뭐 거기에 큰 의미를 둬야 될까? 진짜 아까 우리 신성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어찌 보면 시정 연설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기조라든지 예산안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와 그동안 얼마나 안 만났으면 악수 한번 더 하는 게 덜 하는 게 오히려 이게 화제의 중심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아니면 정무적인 담당을 하는 옆에 스태프들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오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참 이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당내에서는 만류 분위기도 있었고 굳이 가야 되느냐 네. 이렇게 했지만은 저는 오히려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보이는 이런 것들이 본인의 정치의 통큰 정치를 나는 하겠다라는 식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불안하지 않다. 나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저는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득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내에서는 이 보이콧하자 불참 의견이 있었는데 참여 쪽으로 선회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비록 이제 노텐도홀 앞에서 뭐 국민을 두려워하라, 국정기조 전환해라, 민생경제 우선 이런 피켓을 들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통령이 그 본회의장 입장을 할 때 이제 항의 시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신사협정은 이제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신 의원님. 그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판단을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간다면 난 사전 간다면 간다. 당연히 잘한 거고 의원들도 뭐 그 구호 안 외치고 침묵 피켓이랄까 여기까지는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아까도 앵커에서도 말씀하신 게 그러면 왜 안 만나느냐? 다 아는 이야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재명 대표를 중범죄자로 보고 있는 게 확실하죠. 그거는 사실관계가 맞냐 틀리냐 판단은 국민의 몫이긴 한데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기소되고 나면 이게 적어도 행정부 쪽, 검찰 쪽의 모든 게 기소 절차가 끝나고 나면 저는 만날 수 있다고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되면 법원에 다 넘어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올 거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 쪽에는 사실은 김진표 국회의장하고 대통령이 내가 주로 소통하고 하면 되는 거지. 또 여야 관계는 여야 대표들끼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함직해요. 그런 게 하나 있는 거고 특히나 뭐 이번에 그래도 3번 악수를 했으니까 사람이라니까 손잡아보면 다르거든. 그래서 저는 계속 만나는 게 잘했다. 이번에도 악수 3번 한 것도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한 거라고 봐요. 네. 자, 댓글 중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대화와 협치가 없으니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이 대통령이 속이 좁아도 너무 좁다. 그래서 첫 만남이라는 것에 의미를 둬야죠.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자, 민생에 도움이 되는 만남이 아니라면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제 결국 윤 대통령이 이제 시정 연설에서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를 건전 재정이라고 재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2024년 총 지출은 2.8% 증가하도록 편성해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총 지출이 656조 9천억 원.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경제 23번, 물가 8번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 강조를 하면서 물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대응하겠다. 그다음에 연금, 노동, 교육 개혁 이런 데 대한 협조도 당부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좀 재정 기조를 확장하자고 하는 게 좀 민주당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예산안에 대해서 좀 뭐 국회에서는 감액권밖에 없으니까 네. 이거 정부에서 이제 세워주지 않은 이상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정부에게 요구를 해야죠. 뭐 어떻게든 정치적인 뭐 어떤 좀 영향력을 끼치든 어쨌든 이건 정부의 지적을 하든 해서 특히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시정연설에서 뭐 경제 물가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언급하시면서 얘기는 하셨지만은 저는 아까 박용진 의원의 페이스북의 내용이 조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석 상대격. 그러니까 밑돌 깨서 윗돌 개는 그런 식의 예산안 아니냐. 오히려 그러니까 말로는 예를 들어서 뭐 약자 복지를 우선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 예산은 다 깎아버려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청년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 무슨 청년 예산 하겠다면서 다 깎아버려요. 근데 이것과 연결된 것들이 특히 R&D 예산은 우리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R&D 예산을 깎아버리면 그 부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대학원생들이란지 청년들 일자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마치 지금 대통령 시정연설만 보면 대한민국 너무 안정적이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금감원장과 어떤 한국은행 간에서도 지금 약간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이견이 있어요. 한쪽은 관리가 잘 된다고 한쪽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율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환율 방어도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지 않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뭐 안정적이게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이게 경제 관리할 수 있다. 저는 지금 대통령의 어떤 현실 인식이 과연 똑바로 돼 있는지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굉장히. 우리 신우기 대표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시정연설을 보면 이제는 국민들이 서서히 기대를 접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국가 구조 대개혁해야 되겠다. 근데 뭐 나온 게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이 뭐 기금운용계획 해가지고 뭐 나왔다고 하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없는 데다가 그걸 또 정치적으로 그 어려운 타협을 이끌어낼 정치력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공허한 거예요. 게다가 이번 시정연설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상호 모순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R&D 예산 삭감은 해놓고 또 R&D 예산에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앞뒤 안 맞는 모순적인 행동들이 많은데 이게 어디서부터 짚어지냐면은 후보 시절에는 민생이 우선이다. 그러다가 집권 1년이 지나니까 또 이념이 제일 중요하고 그 제일 중요한 이념은 반국가 세력들 척결하는 거다. 그러다 또 선거지니까 또 이념이 안 중요하고 또 민생이 중요하다. 매우 국민들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혼란스러움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철학의 부재, 국정 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내용과 가치와 비전을 만들지 못하는 그 능력의 한계가 저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그냥 저는 아까 보면서요. 그냥 돈 퍼주기로 또 말미에는 또 다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주기를 하겠다는 건지 또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 건지 뭐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교육만 예를 들을게요. 교육도 지금 교권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교권의 붕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공교육 붕괴를 우리가 걱정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공교육 붕괴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안으로서 이 사회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 문제의 본질, 근원에 대한 저는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대안도 너무 표피적이고 피상적이고 그 내용들은 상호 모순적이다. 전 그렇게 진단합니다. 네, 이제 조금 이 자리에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제가 반론을 좀 해드리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생계급여 구체적으로 1조 5천억 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신 의원님. 그래서 이게 자 정부가 돈이 많이 거치고 하면 팍팍 쓰는 게 모든 정부의 희망사항 아니겠어요? 좀 쉽게 봅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팍팍 썼어요. 정말 4년 동안 2018년 22년까지 얼마 늘어났느냐. 평균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9% 10%까지 늘어났다. 근데 지금 이 정부는 2.8% 늘어난다. 다시 말하면 올해 2023년도 예산이 한 600 뭐 30 몇 조인데 이걸 657조로 늘린다니까 2.8% 늘어난 게 왜 그렇게 되느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아니 지금 세수가 흔히 말하면 안 거친다. 세금이 안 거친다.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몇십 조가 지금 흔히 하는 말 빵꾸 났다. 펑크 났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어느 정부가 멋지게 안 보이기 쉽게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 긴축 재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나중에 뭐 각 강론으로 들어가면 말이 많겠어요. 전부 다 각 분야에서 왜 우리는 예산 줄이냐고
욕을 할 수밖에 없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정부의 처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초점을 좀 이동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정부는 행정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짜낼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김준수 소장님. 예, 그러니까 이 건전 재정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 경우는 뭐냐면 국가가 완전히 이제 위기 파탄이 나가지고 예를 들면 IMF 같은 게 맞이했을 때 새로 그 이제 국가를 재정리할 때 그런 게 필요하고요. 아니면 또 엄청난 이제 호황의 거품이 심하게 끼었을 때 이럴 때인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 지출까지 줄이는 행태의 건전 재정을 짜는 게 오히려 약간의 이제 뭐랄까요 악순환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은 거에 악순환을 가져오는 그런 행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이 건전 재정을 하겠다고 하는 행태에서 그러니까 세수 수입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감세 정책들을 우선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런 부자 감세 같은 위주로 해서 법인세 깎아주고 뭐 종부세 뭐 기타 모든 걸 깎아주면 되는 걸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60조 가까이 빵꾸 난 거죠. 이제 이러니까 건전 재정이 어쩔 수 없이 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이제 여기 대표적인 게 R&D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첨단과학과 IT와 무슨 양자 컴퓨터 이런 이야기를 AI 뭐 다 이야기해놓고 예산을 깎아버리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아까도 뭐 이야기했지만 청년 예산이나 뭐 안전 예산 뭐 이런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그동안 좀 사회적 합의가 됐던 이런 부분까지 본인은 연설할 때 강조했는데 실제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깎이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문제고요. 이런 경우에는 소위 이제 여소야대가 아주 심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선 세종대왕이 처음에 첫 그 이제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취임할 때 일성이 뭐냐면 모든 사안은 언론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겸손하기라도 해야 되고 자기가 잘 모르면 그런 지혜를 가진 여야 경험 많은 이런 분들을 불러서 들어야 되는데 뭐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에 굉장히 우쭐우쭐하면서 이야기는 크게 하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실제 밑에 관료들은 예산 싹싹싹 깎고 있는데 그걸 아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정말 모를 정도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예산이 박정희의 어떤 개발 독재 때문에 예산권이 정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강력한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산권이 의회에 있어요. 조세권도 의회에 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짰는데 이 예산은 전면 다시 짜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로 굉장히 예산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시정연설을 하지만 여야의 어떤 이런 그 향후 활동이나 이런 어떤 의회에서의 이야기들을 좀 새겨들어서 뭐 예산을 거의 새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저도 한 말씀만 네. 유행나서 짚으면 저는 건전재정 기조에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부동의하는 국민이 없을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과다 지출이 있었던 건 맞죠. 근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좀 더 방만하게 썼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는 불효불급한 것들은 당연히 저는 수정 보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보면은 오로지 건전재정이라는 그 명제에 그냥 붙들려서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라는 것은 정치도 생물이지만 경제도 생물이거든요. 이것이 어떠한 그 상황마다의 판단 때문에 경제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고 뭐 경제는 심리라는 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시그널들을 주고 국민들의 그 어려운 사정들을 알고 투입할 때는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게 또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건전기조라는 거에만 오로지 붙들려 있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여야가 그 협치에 어떤 시동을 걸었달까? 국민들이 볼 때는 뭐 그런 느낌도 있는데 뭐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이랄지 또 민생 복지 예산 문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국회로 넘어온 연금 개혁안 뭐 이런 걸 고리로 해가지고 여야가 좀 민생 쪽으로 움직여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움직여야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정치의 국회 영역장의 가장 큰 게 법과 예산이라고 그럴 때 예산 문제는 아시는 대로 이 정부 돈을 어떻게 나눌 거냐, 어느 분야를 얼마를 줘 이게 정치 투쟁이 어떻게 가장 큰 본령에 해당하는 게 예산 투쟁이 예산 분배 싸움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런 대목에 대해서 야당에서 할 말 하라요. 야당은 더 늘리자.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게 어떤 국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되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넓게 보면 그런 건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국회라는 게 정치적 권위는 갖고 있잖아요. 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하지만
저 일부에서 말하는 대로 국회에다 권한을 다 주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이 돈을 다 찢어 발긴다. 다 나눠버린다니까. 예. 아니 농촌 대표는 무조건 농업에 가져가자. 도시는 도시 빈민 투자하자.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논쟁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과 이런 사람의 논쟁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네, 네. 예산 실이라 이런 게 다 예. 나름의 전문가들이라고. 네. 그럼 그걸 믿어줘야 된다. 다만 국회에서는 그런 민심을 가지고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로도 방어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은 분명히 전개될 거고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네, 우리 설 변호사.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오늘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3대 개혁에 대해서 작년 연말부터 저는 기억이 나요. 항상 상당히 강하게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1년 동안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게 없고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뭐 80여 차례와 뭐 수십 명의 어떤 정말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쌓아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철저하게. 근데 왜 퍼센테이지는 없어요? 소득 대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 자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서도 아니 그러면 그렇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말 많은 실험과 많은 정말 연구를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가지고 우리가 국회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가장 중요한 뭐 어떤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죠 정부가. 그걸 제시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한테 뭔가 도와달라고 하면 이거 그냥 백지수표 써달라는 건가요? 오히려 그냥 우리 나중에 이렇게 쓸 테니까 일단 사인해줘. 이런 거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노동개혁이라든지 69시간제 이후로 노동개혁에 대한 얘기가 뭐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지금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저 이거 관련해가지고 무슨 인터뷰하고 무슨 국민 참여 설문조사하고 했다는 것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들었던 내용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 없거든요.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뭐 5세 입학 그거 망가진 이유로 뭐가 네.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개혁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시면 이 3대 개혁을 하신다고 말만 하시지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까지. 네. 저는 아마 총선까지도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좀 한 200여 차례 이상 네. 국민도 만나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